검거 선풍이 불었습니다. 1923년 1월 17일 삼판통과 1월 22일 효제동 총격전이 발발한 뒤 일본 경찰은 연루자 체포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총격전의 주인공 김상옥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현직 경관 4명이 사살당하고 총상을 입은 것에 경찰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김상옥과 조금이라도 접촉했거나 관련된 사람이라면 옥석을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김한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 법무부 비서국장을 지냈고 무산자동맹회라는 합법 사상단체에 드나들면서 상임위원 간부직에 재임 중이었던 그는 37살이 팔팔한 장년이었습니다. 그가 종로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된 것은 1월 28일로 효제동 총격전이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갖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독이 올랐습니다. 피의자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 그들의 평소 습성이었습니다. 하물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불온 사건이자 현직 경관들이 살해되고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취조 경찰들은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여 있었고 체포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취조가 끝난 뒤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도합 1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상옥과 함께 비밀결사 활동을 같이 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비밀결사 혁신단을 함께했던 사람들, 상해에서 국내로 비밀리에 잠입할 때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불온 인쇄물을 제작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의 형적이 뚜렷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김상옥에게 숙식과 활동의 편의를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연락과 통신의 편의를 제공한 사람과 숙소를 제공해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속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갇힌 채 2달 동안 끔찍한 취조를 받은 뒤에야 겨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김한은 이채로운 존재로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상옥과 비밀결사 활동을 함께한 적이 없었기에 이렇다 할 네트워크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혈연이나 출신 지역의 공통성도 없었고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었습니다. 즉 김한은 다른 피의자들과 아무런 공통성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한은 체포되었는가? 이는 그가 김상옥과 가장 깊숙하고 위험한 연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한의 피해 사실은 가장 엄중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5회에 걸쳐 대리인을 통해 재상의 위열단장 김원봉과 비밀 교신을 했고 그 결과 대규모 음모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내에 다량의 폭탄을 몰래 반입하여 조선 내부를 일거에 동란에 빠뜨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한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김원봉에게서 2,000원의 자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일간신문사 기자 월급이 40-50원이고 총독부 서기관의 월급이 50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원 내지 1원 식전하던 때이었으므로 오늘날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2억 원쯤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조 결과에 따르면 폭탄은 미처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한은 국내에 잠입한 김상옥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법 관료들이 보기에 김한의 범죄 행위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죄질이 심각했습니다. 김한은 김상옥 사건 연루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받았는데 김한의 구형형량은 5년 징역이었습니다. 김한이 체포되며 비밀결사의 존재가 탄로될지 모르는 위험이 닥쳐오자 비밀결사 구성원들은 잔뜩 긴장하였습니다. 김한이 가담한 조직은 3.1운동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비밀결사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노동자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조선혁명의 대의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혁명가들의 결사였습니다.
바로 이 비밀결사의 명칭은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내지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초기 사회주의 단체가 주로 해외에서 발흥한 데 반하여 조선 국내에서 비밀리에 출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별명이었습니다. 또한 중립당이라는 별칭도 사용되었습니다. 왜 중립인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해외에 기반을 둔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었습니다. 각각 상해파 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공산당은 조선 국내의 신진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다투는 게 옳지 않은 데다가 둘 다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김한을 비롯한 국내 신진 사회주의자들의 판단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제3위 공산당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결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으로는 1921년 메이데이에 설립했다는 정제달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자기 단체의 역사가 오래된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소급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1922년 1월 즈음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해 1월 19일에 무산자동주회라는 명칭의 합법적 사상단체가 등장한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합법 영역의 공개단체와 비밀결사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내지당에는 3.1혁명의 투사들이 속속 가담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막 추록한 청년들이 사회주의 운동 대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봉암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경성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과 김사국이었습니다. 조봉암을 이들을 가리켜 양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스타일과 개성이 달랐습니다. 김한은 책사형이었고 김사국은 투사형이었습니다. 김한은 일을 꾸미고 작전을 짜는 데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그에 비해 김사국은 뜻이 굳세고 강직하여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일에 대해 끝까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인 황서구가 남긴 인물평도 비슷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김한은 일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자신의 모든 정열과 재략을 넘치도록 발휘했다고 합니다. 꾀가 많고 신출귀모라는 재주꾼이었습니다. 만약 혁명가로서의 사명감과 정열이 없었더라면 김한은 천성으로 밀어볼 때 전율할 만한 악당의 괴수가 됐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지당 중앙집행위원으로 나란히 선임됐습니다. 둘이 악수를 하니 조선의 사상계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신진 사회주의자들을 이끌고 기존의 양대 고려공산당을 배격하는 일련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해 1에서 2월에 추진된 김윤식 사회장 반대운동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개화파 대신이던 김윤식의 장례식을 조선 최초의 사회장으로 성대하게 치르고자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해당이었습니다. 김한과 김사국은 그 의도를 저지시켰습니다. 귀족 칭호를 받은 친일 거두와 부유한 자산가들을 연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내는 청년운동 내에서 상해당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조선청년연합회 제3회 총회 석상에서 유력한 5개 청년단체를 탈퇴케 했습니다. 6월에는 조선노동공제회에서 상해당에 소속된 6명의 임원을 제명시켰습니다. 또 서울청년회 총회 석상에서도 상해당 소속의 임원 5인을 축출했습니다. 또한 상해당 외에 이시당도 배격했습니다. 9월에는 노동대회라는 단체에서 이시당 소속의 기존 간부들을 배제하고 집행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22년은 노동자가 비로소 직접 노동운동을 개시한 해라거나 민중에게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해방의 길을 제시한 첫 해였다는 경찰 측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내 민중운동의 헤게모니는 신진사회주의자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김한과 김사국이 공동으로 이끌던 중립당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력이 항구적으로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은 그해 연말 즈음에 갈라섰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 과정에서 중심인물이 됐습니다. 김한은 뒷날 화요파라는 공상그룹의 수장이 됐고, 김사국은 서울파라고 불리는 비밀결사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불일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커다란 것 하나가 바로 위열투쟁 전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김한은 위열투쟁을 가리켜 3.1혁명 이후 가라앉고 있는 대중의 투쟁 의욕을 북돋는 수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의 위열당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대규모 폭탄 반입 공작을 지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김사국은 위열투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투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대중과 운동단체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제갈 길을 걸었습니다. 김상옥 사건은 이처럼 초창기 국내 사회주의 운동이 분열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923년 5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재판정에서 김상옥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 허용되자 김한은 작심한 듯 발언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얼굴에 세상을 비웃는 듯한 빛을 띠고 일어서서 약 1시간 동안 흐르는 물같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총독 정치가 얼마나 조선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산업은 물론이요, 어느 방면을 보더라도 조선 사람은 불평과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에게 남겨진 것은 총독부 법령을 위반하거나 죽는 길밖에 없고, 김상옥 사건은 다름 아니라 총독 정치가 만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혁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혁명을 위험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주 만물이 살아가는 자연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겔과 다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사법기관 한 복판에서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의 정당성을 낱낱이 설파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만큼 듣는 이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문기자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입추에 여지없이 들어찬 방청석을 비롯해 온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조리 있는 말을 숙연히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한은 재판부에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 미스야 판사는 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 구형보다 2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서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불평을 부르짖고 판사를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한의 최후 진술은 피어갑자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억압자에게는 보복의 칼날을 갈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김한이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진술은 당대인에게만 영향을 주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60년이 지난 뒤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 투옥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손자 우원식이었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의 진술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고 자긍심과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김한의 진술에는 주목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비밀결사 내지당의 존재를 끝내 발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외 망명자들과 연락하고 폭탄 반입을 모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하여 김한은 일본 관원들의 야수적인 취조 속에서도 비밀결사의 동료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진술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내지당은 삼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김한의 이러한 진술은 체포된 혁명가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